안녕하십니까. 저희 앞선 2주차에 걸쳐서 각성과 수면이라는 이름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띄웠던 우리 그 내용, 목차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우린 지금 하려는 것이 수면과 각성, 각성과 수면이에요. 그런데 각성과 수면이 바로 일주율을 보여주는 생리적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각성과 수면, 그 중에서 이제 수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율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럼 일주율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주율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생리 관련된도 쭉 살펴봤고, 그럼 그런 일주율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어지는데, 바로 생체 시계에 의해서 태양시에 딱 맞게끔 그렇게 24시간을 주기로 조절되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맞추어진 일주율, 즉 24시간에 맞추어진 일주율을 보이는 그러한 생리적 과정이 사회적인 이유로 소셜타임 또는 지구의 그죠? 이쪽 편 저쪽 편 반대편을 가로지르는 그런 여행 등으로 인해서 서로 동조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목차에서 보시다 보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수면, 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쭉 넘어가면 여기까지 사회적 시차증의 예로 썸머타임을 세 번째 예로 소개해드리고 마쳤었어요. 이거 보다가는 이 외에도 더 있겠죠. 그래서 교재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참고로 한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들을 여기는 요것하고 요거는 거기서 따온 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봤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수면과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시차증이라는 큰 제목 하에서 지금 시차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수면과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상의 문제를 가져온다. 즉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그리고 소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럼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에 적응했을 때는 우리의 더욱더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이 확 활발해지고, 그리고 호르몬도 분비되면서 몸과 뇌도 몸의 일부분이지만 기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장기화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런 적응적인 기능을 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뇌를 망가뜨리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문제를 낳게 돼요. 그 중에 지금 수면 부족이라는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면역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앞서 면역 기능과 스트레스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면역 기능과 수면 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면역 기능과 시차증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죠. 시차증이 결국 스트레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제가 스트레스 자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면역 세포 중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자연 살해
또는 뭐 자연살상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자연살해 세포요. 이렇게 번역해요.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NK 셀 이렇게도 부르고 NK 세포 또는 NK 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NK 세포, NK 셀은 지난 시간에 어떤 뭐 면역 세포 중에 그런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세포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NK 셀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미 감염이 되었다. 이미 망가졌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세포가 망가졌다. 또는 감염되었다. 그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 때 이제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바로 수면 부족이 되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만성적으로 되어질 경우는 바로 이 내추럴 킬러 셀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즉 기능이 저하된단 말이에요. 상실은 뭐 다 없어진 거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 고장난 세포, 즉 염증을 일으키고 병든 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온 침입자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종양을 낳고 그것이 암으로. 그래서 NK세포는, 즉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면역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수면 부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여기 이제 이건 NK세포를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모형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또 Y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언뜻 보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요것들이 이제 NK 셀 자연살해 세포고 여기 보랏빛 요것이 이제 뭐 종양이나 감염된 세포나 뭐 또 외부 침입자를 지금 보여주는 시각화된 모델이에요. 모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 옆에는 뭐냐면은 하루만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10시간까지도 이게 정상적인 수면 기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무십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수 있나요? 왜 잘 수 없죠? 바로 쇼설 타임에 맞추다 보니까. 왜 맞춰야 하죠? 그것도 결국은 뭐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했다고 적응한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어. 우린 적응한다고 적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적응이 아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청소년 10시간, 성인은 7, 8시간 정도 얘기해요. 물론 더 어려지면은 수면 기간이 짧아진다 했죠. 그러다가 20세 전후, 10대 청소년, 딱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그 전후야. 그때 가장 수면 기간이 긴 오빼미형이 되어지고 수면 기간이 길고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수면 기간이 짧아지고 그런 얘기 앞서 했었어요.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면 이 청소년 기간은 올빼미형이다. 대처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올빼미형이다. 그런데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올빼미형이라도 너무 올빼미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을 낳는다. 정서 관련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정서는 곧 사회 인지와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에 또 감정 조절에 공감에 문제 난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거 이제 부연하고 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성인의 경우를 하죠. 성인의 경우에 7, 8시간 자는 사람을 딱 하루만 4시간만 자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동영상을 보이신지 모르지만 4 hours of sleep이에요. 4시간만 딱 하루만 4시간 자게 한 다음에 바로 이 NK세포의 그러한 감소량을 보니까
즉 NK세포 자체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감소량을 보니까 이게 0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마이너스 70%, 즉 7시간, 8시간 자던 그때보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만 4시간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4시간 잔 후에 NK세포 셀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자연살해세포의 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70%가 줄었다는 거. 이로 인해서 앞 시간에 봤던 바로 교대 근무 시에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감기도 2~3배 더 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달새형이 주로 교대 근무는 올빼미형이 잘 한다 했죠. 그 올빼미형은 주로 20대 전후가 많다 했죠. 그 20대 전후가 교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차 저차해서 그때 HIV 감염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종달새형이 만약에 교대 근무를 한다면은 더 사회적 시차증이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니까 종달새형의 경우에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거 NK세포의 기능 저하하고도 다 관계 있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수면부족과 유전자 활성화요. 우리 생체 시계의 기제가 어떠냐? 즉 바이올로지컬 클락, 바이올로지컬 클락, 뭐 생물학적 시계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뭐였죠? 바로 SCN 셀, 즉 식교차 상핵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생물학적 시계였죠. 걔가 메스트 클락 역할을 한다 했어. 걔가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고 그러한 식으로 신호를 뇌 각 부에 보내주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수면을 조절하는 그런 부에도 이제 신호를 보내줘서 24시간 주기로 리듬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뇌를 매개로서 우리 몸의 각 신체의 생리적 기능들도 24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메스트 클락 역할을 하는 식교차 상핵 세포들이 저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파트가 그 지휘에 맞춰서 탁탁탁탁 돌아가면은 연주가 되어지면은 하나의 곡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스터 클락이라고 불려지는 그 생체시계 SCN 세포는 어떻게 활동 전이를 낮에는 많이 밤에는 적게 발생시키지? 바로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활동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생겨나는 단백질의 농도의 높낮이가 바로 그러한 활동 전이, 즉 전기 신호의 발생 빈도를 밤낮에 따라 달리하게 하더라. 그러면 그 유전자는 그 밤낮이라는 신호를, 즉 빛의 강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눈을 통해서 곧장 신경절 세포를 거친 그 신호가, 빛의 강도에 대한 신호가 시상하부에 있는 SCN 셀, 식교차 상핵으로 곧장 그 신호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간 부여자라 얘기했어. 그때 그 유전자도 결국 일주일을 보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짜이트게버, 시간 부여자에서 태양 시간에 딱 세팅되어서 24시간을 주기로 리듬을 보이죠. 그런데 그 유전자, 펄이나 팀이라는 단백질과 관련된 유전자 말고도 다른 유전자들도 다 이 활성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즉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활발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다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마다 있는데 수면 부족이 일어난 다음에 아까처럼 뭐 4시간을 잔다고 경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는 NK셀 같은 경우는 금방 영향을 받아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유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 6시간만 자기 한 거예요. 6시간 같으면은 그렇게 짧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성인의 경우에 7시간, 8시간 했는데 6시간 같으면 한두 시간 적게 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 6시간, 주로 6시간 잔다면은 뭐 적게 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죠?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경우에 7, 8시간 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6시간을 자게 했더니만 유전자의 활성도가 변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유전자, 뭡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유전자 활성도 중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화살표가 아래예요. 즉, 유전자의 활성도가 낮아진 경우가 있고, 이 녹색으로 표시한 요 그림은 유전자의 활성도가 높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으로 유전자의 활동이 다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높아지기도 하고 수면 부족으로 어떤 유전자 활동은 낮아지기도 하는데 낮아진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면 부족 이후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긴 보니까 수면 부족 이후에 유전자 활동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 활동이 높아졌냐면은 종양을 만드는 유전자 활동이 높아졌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활동이 높아졌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활동이 높아졌다는 거. 앞서 시차증과 관련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도 관련되고 그것이 또 뇌졸중하고도 관련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유전자, 질병을 일으킨 유전자 활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수면 부족으로 일주일 동안 6시간만 자는데. 그 수면 부족 왜 생기느냐? 우리가 뭐 그런 국제선을 타는 그런 항공기 승무원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사회적 시간에 우리 체내 시간, 쇼살 타임에 바디 타임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사회적 시차증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앞서 봤던 NK세포의 감소 그리고 유전자의 활동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시간에 맞춰서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연급의 시간을 거쳐서 진화가 가져다 준 적응성을 깨트림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을 이익을 위해서 그죠? 거시적으로 그렇고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수면을 지금까지는 뭐 수면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럼 좀 더 좋은 수면을 가지려면 어떻게 됐냐? 물론 수면 시간을 정상적으로 자야 되겠죠.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7,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은 10시에 잤어 7, 8시간 잤고 어제는 새벽 1시에 잤어 7, 8시간 잤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는 것은 이것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규칙적, 즉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까지 리듬이라는 큰 이름 하에서 구체적으로 일주일 그 안에서 지금 수면으로 점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듬, 규칙성, 즉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수면 패턴도 건강해지고 수면의 양,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자는 것은 도움되느냐? 낮잠 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점심 먹고 1시에 잤다가 또 어제는 4시에 잤다가 또 그 전날은 뭐 오전 11시에 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낮잠도 딱딱 규칙적으로 그리고 너무 오래 말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 뇌와 그리고 우리 몸 전반적인 그런 생리적 기능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낮잠 자는 동안에 이 기억과 관련된 이런 정보 처리도 일어나고 해서 뭐 소위 이제 공부한다는 학생들한테는 이 학습 능력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리듬이 중요하다.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 손이 이 허벅지 좀 도달하나요? 아니면 배 위에 올려놓고 이 손으로 한 1초는 째깍 되어 있죠. 이러한 간격으로 호흡을 천천히 내뱉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분 이상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은 잠이 잘 안 오는 분도 쉽게 잠에 빠진다고 그래요. 리듬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생리적으로 그러한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찾는 것이, 그런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은 엄마들이 애기 그죠 등에다 업고 이렇게 흔들죠. 흔들면서 손으로 엉덩이 부분 툭툭툭 두드리죠. 그리고 애들 재울 때 가슴이 이렇게 톡톡톡 규칙적으로, 그리고 애들 이렇게 규칙적으로 흔들죠. 이러면은 애들이 울다가도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잠에 들기도 하고. 실제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아주 임프레시브하죠.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 40몇 가지 사례를, 그런 트라우마,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겪었던 아이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극복, 치유되어지는지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애가 뭡니까? 소위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도 결여돼 있고, 그 정서도 불안하고, 이런 애를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소위 의학의 힘으로 그렇게 치료도 하고 약도 이렇게 처치하고 했지만 그것이 별 소용 없었는데, 소위 빅마마라고 해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연세 드신 할머니가 걔를 흔들어야지 않고 이렇게 흔들 하면은 걔가 그렇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안정한 그러한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반응들이 쭉 안정화되어지고 진정되어져서 그런 치료에 한 몫을 크게 하더라, 실제 효과를 내더라,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리듬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온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보이는 것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첫 슬라이드에 일주일 보이는 것들 항목들이 쭉 있었죠. 그 중에서 수면하고 각성과 수면이, 우리 이 앞선 두 주차와 이번 주차 다 큰 제목이 각성과 수면이지만, 수면 리듬만 얘기하면 각성 리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각성되었을 때 수면이 안 일어나고, 수면하면 결국 각성수준이 떨어지니까 수면 리듬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수면만 얘기하든 각성과 수면을 같이 얘기하든 그게 그건데, 바로 이 각성과 수면, 즉 수면하고 온도, 즉 체온, 이것이 생물학적 시계, 즉 식욕차 상핵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리적 리듬이에요. 지금 온도, 지금 수면하고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자기 5시간, 6시간 전에 체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잠들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이후가 체온 낮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1시에 잔다. 11시도 좀 늦나요? 근데 11시에 잔다 하면은 뭐 한 오후 5시 이때가 하루 중에 체온이 가장 높고, 새벽 1시 이때가 체온이 가장 낮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5시간, 6시간, 2시간 이거 뭐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잘 뭐 잊어버렸다 또 생각났다 하는데, 어쨌든 그냥 낮 동안엔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밤 동안엔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밤 동안에 자다가도
체온이 점점 높아지면, 달리 얘기하면 잠이 점점 깨어나서 아침이 가까워지면 체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 각성, 즉 수면에서 깨어난다. 또는 수면에서 깨어난다. 각성에 가까워지면 체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서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은 잠자기 힘들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잠 못 자고 뭐라 부릅니까? 그 열대야 현상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추운 지역에 뭐 탐험을 가다가 뭐 조난을 당해서 막 이렇게 이게 헤맬 때 야, 잠들지 마, 정신 차려, 너 잠들면 죽어 이런 얘기야. 바로 우리는 더우면은 잠을 못 자지만 추우면은 잠들기가 쉽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서 동사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온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수면을 하려면은 내가 자는 이 주변 즉 침실 온도를 낮게 하라. 어느 만큼 하십니까? 이건 뭐 여름이라고 해서 좀 더 시원하고 겨울이라고 해서 좀 더 따뜻한 게 아니라 사시사철 침실 온도는 여러분 몇 도 정도 예상하세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낮아요. 18도가 가장 좋대요. 18도는 전 추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려는 그 침실 또는 침대가 늘 잠이 안 오던 곳이다 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조건화되면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되어지면 불면증이라는 사건하고 침실 또는 침대라는 그 사건 자극하고 같이 내가 반복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그 침실 또는 침대라는 그 자극이 그 상황이 조건 자극처럼 즉 conditioned stimulus CS처럼 작용해서 그죠? 바로 불면증이라는 조건 반응 시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일으킬 수도 있다가 일으키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불면증은 침실이나 침대하고 관계없었어요. 근데 어찌 저차 다른 이유로 불면증이 생겼는데 그 불면증을 경험할 때마다 그 침실에서 그 침대에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면증 자체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원인이 없는데도 그 침실 그 침대에만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이런 고전적 조건으로 인한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으로서 불면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때는 그 침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조용히 그죠? 아까 뭐 리듬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졸리려고 할 때 다시 침실로 들어와서 자는 게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면 부족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몇 개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해서 여기 세 가지 정도 팁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까지 살펴본 얘기, 앞서 이런 뉘앙스의 얘기 또는 이런 의미를 담은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여러분 아시죠? 융, 프로이드와 같이 함께 연구하다가 뭐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연구한 결국 두 분 다 그죠? 분석 심리학자 또는 뭐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융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적은 인간 자신이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얘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소셜 타임. 구체적인 예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즉 서머 타임이라는 거. 그리고 교대 근무, 학생들의 등교 시간, 그 외에도 많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보자면은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구는 제가 앞서 참고를 했다라는 그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저자가 이 말을 썼어. 그래서 제가 그대로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가 얘기했어. 인간이 산다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본능과 문화 간의 갈등이다. 자, 우리가 살펴본 중에 이 본능에 해당하는 뭐죠? 바로 바디 타임. 그것이 뭐? 바로 우리가 진화된 이 지구 위에서 그 지역에서의 태양시, 선타임에 동조화되어 있어. 세팅되어 있어. 어떻게 세팅되어 있죠? 시교차 상액이라는 생체 시계라고 이름 붙인 그 시계에 의해서 세팅됐어. 이 생체 시계는 태양의 빛 강도를 이용해서 우리 바디 타임을 태양시에 세팅한다 했죠. 그런데 그 본능과 문화 간의 갈등, 이 문화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소셜 타임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예만 보자면 학교 등교 시간, 그리고 근무 시간, 그리고 서머 타임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서머 타임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 조금 하다 말았죠. 결국 그 강대국의 어떤 그러한 기준에 맞추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도 한 70개국에 15억 명 정도가 서머 타임을 한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들이 나온 결과가 뭐죠? 아까 봤듯이 유전자 활성에 있어서 우리한테 건강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유전자들이 더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NK세포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 앞서 봤던 사회시차증이나 그냥 젯래그라는 이름으로 시차증으로 봤던 것과 관련해서 뭐 학습 능력, 집중력, 인지 능력, 사회성, 기분, 우울증, 면역 기능 뭐 쭉 나왔었죠. 그게 바로 그 갈등이 난 결과란 거예요. 프로이트는 뭐 한 얘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차증, 수면과 각성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라는 것은 이 둘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또 기계가 되어지면 다른 것들도 이 말에 적용되어지는지 살펴보겠지만, 결론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차증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삶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은 수면의 이득. 이제 수면, 구체적으로 이제 수면 안에서도 리듬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든 안 드렸든지 지금 이제 보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좋은 수면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동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앞서는 좋은 수면을 하려면은 뭐 팁이 있다 해서 규칙성, 그리고 뭐 그 온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좋은 수면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즉, 그렇다면 좋은 수면을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수면이 아닐 때는 이러한 이득을 상실하고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소개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4 a.m. and the big test is in 8 hours, followed by a piano recital. You've been studying and playing for days, but you still don't feel ready for either. So what can you do? Well, you can drink another cup of coffee and spend the next few hours cramming and practicing. But believe it or not, you might be better off closing the books, putting away the music, and going to sleep. Sleep occupies nearly a third of our lives, but many of us give surprisingly little attention and care to it. This neglect is often the result of a major misunderstanding. Sleep isn't lost time, or just a way to rest when all our important work is done. Instead, it's a critical function, during which your body balances and regulates its vital systems, affecting respiration and regulating everything from circulation to growth and immune response. That's great, but you can worry about all those things after this test, right? Well, not so fast. It turns out that sleep is also crucial for your brain, with a fifth of your body's circulatory blood being channeled to it as you drift off. And what goes on in your brain while you sleep is an intensely active period of restructuring that's crucial for how our memory works. At first glance, our ability to remember things doesn't seem very impressive at all. 19th century psychologist Hermann Ebbinghaus demonstrated that we normally forget 40% of new material within the first 20 minutes, a phenomenon
known as the forgetting curve. But this loss can be prevented through memory consolidation, the process by which information is moved from our fleeting short-term memory to our more durable long-term memory. This consolidation occurs with the help of a major part of the brain known as the hippocampus. Its role in long-term memory formation was demonstrated in the 1950s by Brenda Milner in her research with a patient known as HM. After having his hippocampus removed, HM's ability to form new short-term memories was damaged, but he was able to learn physical tasks through repetition. Due to the removal of his hippocampus, HM's ability to form long-term memories was also damaged. What this case revealed, among other things, was that the hippocampus was specifically involved in the consolidation of long-term declarative memory, such as the facts and concepts you need to remember for that test, rather than procedural memory, such as the finger movements you need to master for that recital. Milner's findings, along with work by Eric Kandel in the 90s, have given us our current model of how this consolidation process works. Sensory data is initially transcribed and temporarily recorded in the neurons as short-term memory. From there, it travels to the hippocampus, which strengthens and enhances the neurons in that cortical area. Thanks to the phenomenon of neuroplasticity, new synaptic buds are formed, allowing new connections between neurons and strengthening the neural network where the information will be returned as long-term memory. So why do we remember some things and not others? Well, there are a few ways to influence the extent and effectiveness of memory retention. For example, memories that are formed in times of heightened feeling or even stress will be better recorded due to the hippocampus's link with emotion. But one of the major factors contributing to memory consolidation is, you guessed it, a good night's sleep. Sleep is composed of 4 stages, the deepest of which are known as slow-wave sleep and rapid eye movement. EEG machines monitoring people during these stages have shown electrical impulses moving between the brainstem, hippocampus, thalamus, and cortex, which serve as relay stations of memory formation. And the different stages of sleep have been shown to help consolidate different types of memories. During the non-REM slow-wave sleep, declarative memory is encoded into a temporary store in the anterior part of the hippocampus. Through a continuing dialogue between the cortex and hippocampus, it is then repeatedly reactivated, driving its gradual redistribution to long-term storage in the cortex. REM sleep, on the other hand, with its similarity to waking brain activity, is associated with the consolidation of procedural memory. So based on the studies, going to sleep 3 hours after memorizing your formulas and 1 hour after practicing your scales would be the most ideal. So hopefully you can see now that skimping on sleep not only harms your long-term health, but actually makes it less likely that you'll retain all that knowledge and practice from the previous night. All of which just goes to affirm the wisdom of the phrase, sleep on it. When you think about all the internal restructuring and forming of new connections that occurs while you slumber, you could even say that proper sleep will have you waking up every morning with a new and improved brain, ready to face the challenges ahead. 앞서 동영상의 앞부분은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져다주는 부작용, 우리 벌써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앞 시간에 걸쳐서 익히 충분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동영상 중에 이제 수면이 가져다주는 이득 중에 바로 기억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에 중점을 두고 해마와 관련된 기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응고화하는데, 이것을 응고화라 그래요. 응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 안에도 그냥 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여러분 익히 경험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는 동안에 그죠?
꿈도 꾸기도 하고 세상 모로 자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선잠을 자기도 하고 누가 깨우면 금방 깰 수 있는 이런 수면 상태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막 흔들어도 그냥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나도 정신이 그냥 비몽사몽한 이러한 수면 상태도 있다는 걸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수면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근데 그 단계마다 또 금방 말씀드린 해마와 관련해서 이런 응고화가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 또 다른 단계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이 또 이렇게 응고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줬었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렘 수면이라 그랬죠. 렘 수면일 때는 절차 기억이란 것이 응고화되어지고 그리고 렘 수면이 아닐 때는 서술 기억이란 것이 응고화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 하려면 이제 기억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짧게 얘기를 하면 절차 기억은 우리가 자동화된 어떤 기술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자판기를 이렇게 막 연습을 많이 해서 처음에 배울 때는 그죠? 말 그대로 흔히 쉽게 얘기해서 머리를 써서 신경을 바짝 써서 해야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두루두루두룩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죠? 긴장을 해서 하나하나 다 정신 차려서 해야 되지만 좀 하다 보면은 그죠?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절차 기억이라 하고 그리고 서술 기억은 말 그대로 내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달리 얘기하자면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처럼 이렇게 말소리를 안 내더라도 내적으로 언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억을 서술 기억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수면 중에서도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기억이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기억이 그렇게 저장되어진다. 오랫동안 남겨지는 그런 과정이 자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잤다 그러죠. 4시간 이상 자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얘기를 했는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요. 지금 얘기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앞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얘기 했나요? 올빼미형 청소년 20대처럼 올빼미형이라 해서 100이면 다 올빼미형이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종달성도 있고 성인의 경우나 20대보다 더 어린 경우를 하더라도 젊은 경우를 하더라도 또 종달성도 있고 올빼미형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죠? 20대 전후는 올빼미형이고 나이가 들수록 종달성이 된다. 이것처럼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도 예외는 조금씩 있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런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성인의 경우에 7, 8시간 그리고 앞서도 그렇고 이후에 말씀드린 그러한 수면이 정상적이고 바로 우리 진화를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적응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디슨과 같은 그런 수면을 취한다면은 결국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본능과 문화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대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최대의 적이 되어서 가져다주는 대가로 앞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 단계입니다. 수면 안으로 들어가서 수면 안에서의 리듬을 얘기를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웨이크, 깨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깨어있죠. 그때는 저처럼 지금 막 얘기하고 이런 경우와는 또 달라요. 그죠? 그때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때 소위 알파파가 발생한다 해서 한 15Hz 전후, 몇 Hz부터 몇 Hz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건 외우지 못하겠고 한 15Hz 전후의 그 정도의 뇌파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용히 깨어있다가 서서히 잠에 들어갑니다. 1단계예요. 여기 보면 1단계. 저희 REM 요거는 지금 보시지 말고 1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2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3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4단계. 지금 이것이 뭐냐? 수면의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하면은 각성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수면의 단계, 즉 수면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 붉은색 표현한 여기가 수면이 가장 깊은 단계죠. 그래서 이것을 딥슬립에서 깊은 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4단계가 바로 딥슬립에서 깊은 수면이다. 수면 단계 이렇게 불러요. 슬립 스테이지, 수면 단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딥슬립 안에 여기 보면 SWS가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Slow Wave Sleep을 딴 거예요. 그래서 SWS요. 이거 번역하면은 느린 파형의 수면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그렇고 이제 뭐 한자말을 쓰는데 이런 한글 쓰기를 할 때는 이게 뭐라 번역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느린 파형의 수면 말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배우기도 그렇고 교재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느릴 서자 써서 서 파형할 때 서파 해서 서파 수면 이렇게 불러요. 즉 뭐 서파 수면이 바로 깊은 수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 뭐 바로 3이나 4단계 수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각성이 떨어진 상태, 즉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정신적 상태와는 가장 먼 상태. 그래서 깊은 수면 3, 4단계에서는 의식이라는 현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수면 단계 내에서는 의식에 지금 깨어 있을 때 저처럼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수준의 의식은 아니지만 의식에 해당하는 단계 상태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3, 4단계 수면이 즉 깊은 수면인데 서파 수면이라 부르는데 왜 서파 수면이라 부르느냐? 왜 슬로우 웨이브라 부르느냐? 이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이 뇌파가 느리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즉 1초 동안에 이 뇌파가 반복하는 게 쭉쭉쭉쭉 빠르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 오르락. 즉 달리하면 빈도,赫르츠 뇌파의 그런 빈도가 느리다. 그래서 파형이 느리게 나타난다. 빈도가 낮다. 느리게 나타난다. 파형이 느리게 진행된다 해서 서파수면이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요 그림 다음에 이미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셨고 교재에 보시겠지만 뒤에 보면은 바로 그 파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파수면 얘기했고요. 그래서 4단계 도달하면 계속 4단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3단계로 낮아졌다가 2단계로 낮아졌다가 그러다가 1단계로 가지 않고 어떻게 REM이라고 이름 붙인 단계로 뛰어올라요. 그런 다음에 일정 정도 REM 단계 있다가 또 2단계, 3단계, 4단계, 또 3단계, 또 뭐 4단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2단계 REM, 그리고 2단계 REM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REM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드리밍이라 써놨어요. 주로 이 REM 수면 단계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뭐 꿈을 꾼다는 거예요. REM 수면 때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 REM 수면 동안에 꿈을 꾼다라고 해요. 그 퍼센테이지가 7, 80%쯤의 꿈은 REM 동안에 꾼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계를 그런데 주로 꿈을 꾸는 단계가 REM이라는데 왜 이 REM이라 하면은 이 REM이 R은 rapid 빠르다, E는 I, M은 movement 해서 REM 즉 자는 동안에 이 눈꺼풀 밑에 이 안구가 눈알이 꿈찔꿈찔해요. 그래서 바로 눈이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수면 단계다 해서 REM 수면 단계, REM 스테이지라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REM은 이쪽으로 이렇게 길어놨어요. REM을 여기다 뒀어요.
1단계 수면, 더 깊어지면 2단계, 더 깊어지면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가 가장 깊은 수면, 4단계가 가장 깊은 수면이 되고 3단계, 4단계가 깊은 수면, 묵동의 깊은 수면인데, 그죠? 이리 갈수록 깊은데 REM은 제일 위에 놔뒀어. 뭐요? 얕다는 거죠. 즉 깨어있는 상태,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얕은 수면, 즉 각성에 가까운 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건 요렇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바로 위쪽은 상대적으로 얕고 깨어있는 수준에 가깝고 이 밑쪽으로는 의식과는 먼, 그죠? 가장 깊은 수면에서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는 동안에 아까 정상적으로 그죠? 성인의 경우는 한 7, 8시간이라 했으니까 자는 동안에 한 5번 정도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5번 정도. 그럼 REM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정도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감아보시면 수면 초기에, 초반부에 뭐 한 이 정도 나누면은 수면 앞쪽에 깊은 수면이 많고 뒤로 갈수록 깊은 수면이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깊은 수면이 많지만 또 그 기간도 길어요. 초반에 깊은 수면이 있고 길고 또 다음 사이클에서 또 깊은 수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짧지만 또 길고 한데 점점 갈수록 깊은 수면은 없어지고 그 기간도 짧아져요. 이쪽에서는 깊은 수면이 없죠. 여기서는 3단계도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데 깊은 수면이 이때보다는 사이클에서 나타나지 않고 즉 빈도도 줄어들지만 그 기간도 이건 기간이거든요. 이건 시간이거든요. 기간도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 수면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 즉 7, 8시간 잔다면은 한 7, 8시간 거의 다 잤을 부분에는 깊은 수면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REM 수면을 보면은 REM 수면은 초반에 짧게 나타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넓게 나타나. 그래서 깨어나기 직전에는 거의 REM 수면과 2단계 수면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즉 이렇게 뭐 2단계에서 4단계 갔다가 REM으로 2단계에서 REM으로 2단계 3단계 갔다 REM으로 한 사이클이 여기 보면 퍼스트 사이클, 세컨드, 서드, 피프트, 포스트, 피프트에서 5번의 사이클 그렸는데 이 한 사이클이 대충 한 90분마다 한 사이클을 그려요. 요렇게 요 그림을 통해서 수면 단계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REM이 바로 뭐 깨어났을 때,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그 수준에 맞는 의식 상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도 설명해요. 이 REM이. 왜? 이런 수면에서 흔들어 깨우면 거의 못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깨어나면은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비몽사몽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해보시면 계시죠? 그래서 이 깊은 수면에서는 깨우기도 힘들고 깨어나더라도 금방 의식으로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통상 잠을 잘 때 이 수면 단계를 보면은 깨어날 시점에 가까워지면 REM 수면이 길어지면서 뭐? 바로 이 소위 깨어나서 활동하는 이런 각성된 상태의 수준에 해당하는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REM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보시면 자 수면 단계.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파란 선으로 하게 보이는 거 여기에 뇌파예요. 요건 뇌파고 여기 막 뇌파라 그랬죠. 이제 EEG라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뇌파고 요 빨간 선은 요 눈 주변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붙여서 우리 눈을 이렇게 굴리는 것도 그렇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손짓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근육들의 움직임은 이것 또한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매개되어지거든요. 즉 움직임에 이 정기적 신호가 관여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우리 지금 그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눈 주변에다 요 전극을 설치해 놓으면은 눈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REM 수면 때는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은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6쌍이 있어요. 다 합치면 12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쌍이 있는데 눈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수축 이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들이 전기 신호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기 신호가 일어나서 수축 이완하니까 그 전기 신호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극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눈 주위의 근육 움직임을 일으키는 전기 신호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선은. 그 제일 밑에 이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단위는 없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중에, 아까 웨이크라 했는데 깨어있는 중에는 이렇게 뇌파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단위 시간당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빈도가 높다, 즉 하이 프리퀀시다, 높은 빈도의 빠른 주파수를 보인다.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빠른 주파수나 뭐 주파수나 빈도나 뭐 헐츠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때는 눈의 움직임이 조용히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눈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뭐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려면, 소위 의도적으로 움직이려면 움직이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잴 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은 뇌파는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1단계 수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뇌파가 확 줄어버려요. 뭐? 외부의 자극이 감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외부의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뇌가 지금 뭐 깨어있는 각성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비유하자면 불이 꺼진 것 같은, 이 실내등이 꺼진 것 같은 수면 단계로 딱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즉 처리하지 않는 거죠. 즉 처리할 수 있는 뇌부위가 그것이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파가 훅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단계 수면 들어가면은 요거 1단계보다는 뇌파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전히 깨어있을 때보다는 뇌파가 줄어있어요. 여전히 눈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근데 2단계 수면에서 보면 여기서 K복합, 수면 방출하고 있는데, K복합은 뭐 생략하고 수면 방출하는 것이 뇌파가 이렇게 제글제글 나타나다가 갑자기 부르르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뇌파가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좀 크게 그릴 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게 예전에 실 감아 놓는 실패, 배틀의 그 실패처럼 생겼다 해서 방출하 부르고 수면 방출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슬립 스핀들이라 그래요. 뒤에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굳이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슬립 스핀들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이러한 뇌파가 바로 주의, 어텐션과 관련되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까 기억이 응고가 된다 그랬죠.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방출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주의가 일어나고,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익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산물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요. 의식적인 산물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은 다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우리는 주의라 하면은 소위 내가 의도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주의 집중하는 이것만 주의라 생각하지만, 주의도 그렇고 뭐 앞서 정서란 용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서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모든 기억도 그렇고, 아까 기억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절차기억, 서술기억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기억도 그렇고 모든 소위 그런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무의식적인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다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금방 분트가 얘기한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과정의 구성된 산물이다. 구성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대전제가 다 적용되는 거. 바로 여기서도 이 주의도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나는 자각하지 못해도 그죠? 바로 무의식적인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의예요. 그런데 바로 자고 있는 동안에 2단계 수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주의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수면 방출하고 이런 붙인 그런 뇌파가 아니라 뇌파를 생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 학습을 많이 하고 자면은 그날 밤 잘 때 수면 방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뇌파를 통해서 수면 방출가 어느 만큼 일어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 얼마나 학습을 많이 했으며 그리고 자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학습한 것을 그 학습의 종류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기억에도 절차 기억, 서술 기억이 있고 그 말고도 기억의 종류가 5가지 더 있어서 다 합치면 한 7가지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되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자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처리되면서 응고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소위 얘기해서 기억 저장이 돼서 오래 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뇌파가 바로 수면 방추고 이 수면 방추는 주의와 관련되니까 주의한다는 것은 바로 기억 저장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방추는 저희 교재에서는 주의 그리고 학습, 기억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은 이 수면 방추가 2단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 4단계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그러한 기억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 일어날 때 그 서파, 느린 파형에 동조화 시켜서 수면 방추가 일어나게끔 자극을 주면은 이 기억력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깨어났을 때 훨씬 증가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밝혀냈어요. 자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 전에 공부한 것을. 그것이 어떠한 류의 학습이 되었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단계마다 또 다 구별을 해야 되고 기억의 종류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부,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한 공부,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공부가 이렇게 뭐 영어 단어 펴놓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단계, 그리고 3단계. 자, 3단계 들어가. 아까 3단계, 4단계가 깊은 수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별명이 뭐예요? 서파 수면이라고 했죠. 왜 서파 수면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 파고 이 파형의 높이도 높지만 이 단위 시간당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파형이 반복되는 횟수도 많죠. 그런데 딱 잠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파고도 낮아지지만 반복되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꺼지는 부위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런데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파형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서 가만히 보면은 3단계도 그렇지만 4단계 들어오면은 이것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똑같이 지금 오버랩 시켜서 그리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형이 느려져요. 여기서는 제글제글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요? 웅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뇌에 꺼진 부분이 있어서 자는 동안에 활동하는 부위가 적고 상대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적긴 하지만 그것들끼리
동조화가 되어 있어서 그 신호가 같이 일어나니까 웅웅웅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깨었을 때는 온갖 잡음이라 그러니까 온갖 감각 정보들이 다 들어오죠. 눈, 코,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뇌도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뇌도 여러 부위가 다 깨어서 그런 정보를 다 처리하니까 그런 것들 뇌파로 기록하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데 깊은 숨으로 들어오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보 처리랑 뇌가 깨어있는 그런 부위가 감소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부위들 간의 그런 신호가 동조화되어서 여기서는 파형이 높고 그리고 느리게 웅웅웅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랑 얕은 수면, 요게 아까 3, 4단계 깊은 수면이라 했으니까 1, 2단계는 상당히 얕은 수면이죠. 요때 것은 비유하자면 교실에 애들이 그죠? 점심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저글저글 그러니까 속삭속삭 뭐 그냥 교실 전체가 그냥 애들 말소리로 그냥 무슨 소리 말소리 시끄러운 그런 상태라면은 이 경우에는 그죠? 학생들 모아놓고 자 이제 다 같이 합창을 한다든지 박자에 맞춰서 뭘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와 한다든지 뭐 영어 단어인데 A, B, C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모여서 그죠? 아직까지 경기도 시작 안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자기 얘기해가지고 경기장 전체가 웅성웅성 한 경우라면은 이 경우는 이제 경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치어리더들이 딱딱딱딱 지시하는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함성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서파 수면. 자, 그런데 이제 REM 수면이에요. REM 수면을 들어오면은 이 파형을 보세요. 파형이 어디? 다시금 얕은 수면이나 깨어있는 것에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달리 얘기하면 뭐죠? 자는 동안에도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까 앞 슬라이드 봤듯이 주로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지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아마 주로 많은 꿈을 꾸니까 꿈꿀 때에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신호 처리가 여기에 또 반영이 되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빨간 선들을 보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눈 운동이 거의 없는데 그죠? 4단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있지만 여기 REM 수면 보면은 눈 운동이 엄청 심하게 나타나요. 이 파형들이. 그래서 REM 수면을 부른다 했죠. Rapid Eye Movement 수면. 바로 이런 파형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안구는 심하게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REM 수면이라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뇌파 EEG는 얕은 수면이나 깨어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패턴이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에 봤던 걸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수면 단계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 건너 화면에서 전체적인 패턴을 그려놓은 걸 다시 옮겨봤어요. 자, 여기는 수면의 깊이 얕다, 수면의 깊이 깊다. 자, 잠들기 시작했다 해서 깨어날 때까지 여기가 6시니까 뭐 한 7시간 잔다 하면은 7시간 자는 동안에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깊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3단계, 2단계 한 다음에 REM 들어간다 했죠. 1단계는 안 거친다 했죠. REM. 그리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한 4번, 5번 반복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4번이, 여기는 4번 반복이라 4번, 5번 반복돼요. 그래서 REM 수면, 조금 전에 말씀한 REM 수면, REM 수면이 아닌 것을 non-REM 수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NREM 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non-REM 수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즉 크게 수면 단계를 1, 2, 3, 4로 나누지 말고 그냥 REM과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non-REM 수면에 해당하죠. 그리고 1, 2단계 수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2단계 수면도 non-REM 수면에 해당하죠. NREM, 여기는 논이라고 해놨는데 non-REM 수면에 해당하죠. 그리고 non-REM 수면 안에서도 1, 2단계는 얕은 수면이고 3, 4단계는 깊은 수면이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노날리엠, 알리엠, 노날리엠, 알리엠, 노날리엠, 알리엠, 노날리엠 이렇게 알리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리엠은 이 깨어나기 전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길어진다 했죠. 자, 알리엠 수면의 특징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그 그림 슬라이드 그림 중에 요 글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리엠 수면을 또 다른 말로 붙여요. 아까 깊은 수면은 별명이 서파 수면이라 했죠. 그런데 난알리엠 수면은 다른 말로 역설적 수면이라 그래요. 패러독시칼 슬립이에요. 뭐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어떻게? 신경활동 아까 EEG 신경활동을 보면은 서파 수면에서 주파수가 낮은 파고로 높지 주파수가 낮은 우웅 이런 식으로 활동하던 뇌 활동이 신경활동이 여기 때는 바빠졌어. 짜글짜글짜글짜글하게 나타났어. 즉 얕은 수면에 가까운 식으로 신경활동이 증가했어. 그러면은 이 REM 수면 얕은 수면의 특징을 보여요. 그런데 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보면은 깊은 수면에서도 우리 체위근은 목 근육하고 등 근육, 즉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을 체위근이라는데 이 체위근이 이완이 되어서 축 처지는 거예요. 깊은 수면에서는. 그런데 REM 수면 가면은 이게 더 처져 버려요. 더 이완돼 버려요. 완전히 그냥 젖은 빨래처럼 축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체위근의 수준에서 보면 이거는 깊은 수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REM 수면을 보면 특징이 얕은 수면이기도 하면서 깊은 수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 수면이라 그래요. 자, 빠른 운동 당연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난알리엔 수면에 이름을 붙인 이유고 그리고 이때 심박수나 혈압, 호흡수 그리고 얼굴 경영 등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의식의 준비. 아까 REM 수면이 어떻다? 바로 깨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것은 각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가 자고 깰 때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 또는 다른 동물에게서 의식이라는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다라는 이러한 가설도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